안녕하세요. 오늘도 해외에서 일어난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드리러 왔습니다. 때로는 한 나라의 용기 있는 결단이 전 세계를 바꾸기도 하죠. 오늘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가 800억 달러 규모의 거대한 항구를 스스로 폭파하며 경제적 독립을 쟁취한 충격적인 실화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70년 전 한국과의 아름다운 인연이 어떻게 기적을 만들어냈는지 그 감동적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멜라쿠 테스파입니다. 에티오피아 해양물류부 장관을 맡고 있죠.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결정을 내렸던 그날에 관한 것입니다. 새벽 3시 저는 붉은 폭파 버튼 앞에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플라스틱 표면에 제 손가락이 닿자 전류가 흐르는 듯한 전율이 느껴졌어요. 800억 달러, 우리나라 1년 예산의 2배가 넘는 돈으로 지은 새벽별 항구를 날려버리는 순간이었거든요. 장관님, 정말로 폭파하십니까? 셀람 게브레 미카엘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부서 최고의 항만 엔지니어인 그녀는 32살에 미국 MIT에서 해양공학을 전공한 수재였어요. 그런 그녀의 목소리에도 두려움과 결의가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셀람, 이게 유일한 방법이야. 이미 동맹국들의 허가는 받았으니 걱정하지 마. 제가 답했지만 사실 저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옆에서는 아베베 타클레가 울먹이고 있었어요. 새벽별 항구 노동조합 위원장인 그는 50대의 든든한 사나이였는데 지금은 어린아이처럼 눈물을 흘리고 있었거든요. 장관님, 저기서 일하는 노동자가 3,000명입니다. 그 가족까지 하면 10,000명이 넘어요.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아베베의 절규 같은 질문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베베, 미안해. 하지만 노예로 사는 것보다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베베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우리 노동자들도 각오는 되어 있습니다. 자유를 위해서라면. 3, 2, 1. 제가 버튼을 누르는 순간 멀리서 둔탁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처음엔 천둥 소리 같았어요. 그러다 연쇄 폭발이 시작되면서 새벽의 정적을 찢는 굉음으로 변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광경은 이 세상 것이 아니었어요. 새벽별 항구를 밝히던 수백 개의 조명등이 하나둘 꺼지고 높이 150m짜리 크레인들이 마치 성냥개비처럼 꺾여 나갔습니다. 홍해를 향해 뻗어있던 3km 길이의 부두가 폭발과 함께 바다 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은 96시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제가 집에서 할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던 그날 밤부터 말이죠. 뭔가 위안이 필요했던 저는 서재에 앉아 책장 위에 있는 할아버지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강부대 군복을 입은 젊은 시절의 모습이었어요. 문득 어릴 때 할머니가 들려주신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내 할아버지는 한국에서 돌아올 때 배를 타고 오셨단다. 홍해를 거쳐서 말이야. 그때는 그저 옛날 이야기로만 들었는데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할아버지는 어떤 항구에서 배를 타셨을까? 어떤 바다를 거쳐 오셨을까? 낡은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유품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먼지 쌓인 물건들 사이에서 가죽 수첩이 나왔습니다. 표지에는 아마하라어로 한국전쟁 종군 일기라고 쓰여 있었어요. 첫 장을 펼치자 바랜 사진이 나왔습니다. 젊은 시절의 할아버지가 다른 에티오피아 병사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배경에는 큰 배가 보였습니다. 1951년 5월 20일. 오늘 우리는 디레다와를 떠나 지부티로 간다. 거기서 배를 타고 한국으로 갈 것이다. 홍해를 건너고 인도양을 지나고 남중국해를 거쳐. 이렇게 먼 바다를 가는 것은 처음이다. 하지만 두렵지 않다. 정의를 위한 항해니까. 할아버지의 글씨가 또렷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니 더 놀라운 기록들이 이어졌어요. 1951년 5월 25일. 지부티 항구에서 배에 올랐다. 미국 수송선이다. 이름은 자유의 여신호. 우리를 태울 배가 자유의 이름을 달고 있다니 좋은 징조다. 한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와 우리를 배웅했다. 에티오피아의 영웅들 무사히 돌아오라. 나는 홍해를 바라보며 맹세했다. 꼭 살아서 이 바다를 다시 건너리라고. 할아버지는 한국에서 무엇을 경험하셨을까요? 다음 기록을 보니 더욱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1952년 3월 20일. 오늘 치열한 전투가 있었다. 내 옆에 한국 병사가 총에 맞아 쓰러졌다. 19살 소년이었다. 이름은 김상호. 나는 그를 업고 후방으로 뛰었다. 형님, 고맙습니다. 그가 내 등에서 중얼거렸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특별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1953년 9월 10일. 드디어 홍해가 보인다. 집이 가까워졌다. 하지만 이상하다. 우리가 탔던 지부티 항구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한다. 프랑스가 항구 사용을 거부했다는 것이다. 우리는 하루 종일 바다에서 기다렸다. 결국 작은 어선들을 타고 해안으로 상륙했다. 바다를 가진다는 것, 항구를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 언젠가 에티오피아도 자유로운 항구를 가져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독립이다. 바로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최강산 본부장이었어요. 멜라쿠 장관님, 부산항 방문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70년 전 강부대가 출발했던 그 부두입니다. 아직도 남아있거든요. 72시간 후 저는 한국 부산항에 도착했습니다. 부산항 국제터미널 귀빈실에서 최강산 아프리카 본부장이 깊은 절을 하며 저를 맞이했어요. 45세의 그는 따뜻한 미소 뒤에 날카로운 지성이 느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 본부장님. 아닙니다. 저희가 오히려 영광이죠. 에티오피아는 한국에게 특별한 나라니까요. 그 말의 의미를 저는 곧 알게 됐습니다. 부산항은 정말 장관이었어요. 컨테이너가 산처럼 쌓여 있고 수십 대의 크레인이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루에 얼마나 처리합니까? 6만 개의 컨테이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최 본부장이 항구 지도를 펼쳤어요. 부산항은 하나가 아닙니다. 북항, 남항, 신항, 감천항. 여러 개의 항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죠. 왜 여러 개로 나눠놨습니까? 위험 분산이죠. 한 항구에 문제가 생겨도 다른 항구로 대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최 본부장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독점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한 회사나 한 국가가 항구를 독점하면 그때부터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우리는 정확히 그 함정에 빠진 거였으니까요. 컨트롤 타워에 올라가니 부산항 전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저기 보이는 곳이 제7부두입니다. 최 본부장이 가리켰어요. 70년 전 강부대가 출발한 곳이죠. 아직도 그대로 있군요. 네, 이제는 현대화됐지만 그 자리는 보존하고 있어요.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제7부두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기념비가 있었어요. 이곳에서 1953년 8월 3일 에티오피아 강부대 용사들이 고국으로 출발했다. 그들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한다. 매년 이곳에서 기념식을 합니다. 최 본부장이 말했습니다. 한국을 위해 피 흘린 분들을 잊을 수 없으니까요. 그때 한 노인이 휠체어를 타고 다가왔습니다. 당신이 멜라쿠 타데세의 손자요? 네, 그렇습니다만. 나는 김상호요. 당신 할아버지가 내 목숨을 구해줬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할아버지 일기에 나온 바로 그 김상호였어요. 93살이요. 당신 할아버지 덕분에 이렇게 오래 살았지.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매일 기도했소. 에티오피아를 위해서. 언젠가 이 은혜를 갚을 수 있기를. 최 본부장이 말했습니다. 김상호 옹은 제 외할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 담당을 자원했죠. 그럼 당신이. 네, 저희 집안은 대대로 에티오피아의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70년이 지나도 잊지 않고 있다니. 장관님, 에티오피아의 상황을 압니다. 중국이 새벽별 항구로 목을 조르고 있죠. 최 본부장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해운업계는 좁아요. 다 소문이 납니다. 그래서 제안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한국 해운사들이 에티오피아를 위한 특별 항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중국을 거치지 않고도 물류를 운송할 수 있는 길이죠. 하지만 항구는 하나가 아닙니다. 지부티만 있는 게 아니죠. 소말리란드의 베르베라, 에리트레아의 아삽과 마사와 대안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들이 우리를 받아줄까요? 그건 외교의 문제죠. 하지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특히 최 본부장이 화면을 바꿨습니다. 한국이 중재한다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중립적 위치에 있으니까요. 하지만 부산에서 돌아온 다음 날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류샤오밍이 찾아왔거든요. 평소와 달리 여러 명의 수행원을 대동하고 있었어요. 멜라쿠 장관,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그가 서류를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다음 달부터 새벽별 항구의 사용료가 조정됩니다. 조정이라니 얼마나요?
기존 대비 1000% 인상입니다. 1000%? 10배라고요?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네, 그동안 우리가 너무 저렴하게 서비스를 제공했어요. 이제 정상 요금을 받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수출입 기업들이 모두 망합니다. 그런 돈을 낼 수 있는 회사가 어디 있겠어요? 류샤오밍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걱정 마세요.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중국 기업을 통해 수출입하면 오히려 더 저렴해집니다. 우리가 대신 처리해드리고 수수료만 받으면 되죠. 수수료가 얼마죠? 거래액의 60%입니다. 60%? 이건 사실상 강탈이지 않습니까? 강탈이라니요, 장관님. 류샤오밍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투자금을 회수하려는 것뿐입니다. 800억 달러가 작은 돈입니까? 하지만 무상 지원이라고. 무상 건설이었죠? 운영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들의 계획이 이제야 명확해졌습니다. 항구를 미끼로 우리를 완전히 장악하려는 거였어요. 그 후 일주일 동안 지옥이 펼쳐졌습니다. 장관님, 커피 수출이 완전히 중단됐어요. 에티오피아 커피 수출협회 회장이 울먹이며 찾아왔습니다. 독일 바이어가 계약을 취소했어요. 운송비가 커피값보다 비싸다고. 커피는 에티오피아의 자존심이었어요. 전 세계가 인정하는 최고급 아라비카 원두의 원산지가 바로 우리나라였거든요. 의약품이 바닥났습니다. 병원장들이 단체로 찾아왔어요. 당뇨병 환자들의 인슐린이 떨어졌어요. 일주일 안에 공급하지 못하면 사람이 죽습니다. 식량 가격이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어요. 시장 상인들도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밀가루 한 포대가 한 달 월급이에요. 이러다 다 굶어 죽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중국은 더 교묘한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장관님,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셀람이 급히 보고했습니다. 지부티 항구도 갑자기 에티오피아 화물 처리를 거부하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지부티는 우리가 오래전부터 써온 항구인데 중국이 손을 썼대요. 지부티 항구의 지분을 대량 매입했다고. 정말이었습니다. 중국은 새벽별 항구뿐만 아니라 지부티 항구까지 장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소말리란드와 에리트레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르베라 항구, 아삽과 마사와 항구도 중국이 선점했어요. 이제 정말로 모든 길이 막혔습니다. 홍해로 나가는 모든 항구를 중국이 장악한 거였거든요. 이건 계획적이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처음부터 우리를 완전히 고립시킬 작정이었어. 그때 왕리가 찾아왔습니다. 새벽별 항구에서 일하는 중국인 엔지니어였죠. 장관님, 급히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왕 엔지니어, 여긴 어떻게? 그는 주위를 살피더니 USB를 건넸습니다. 이걸 보셔야 해요. 중국의 진짜 계획이 담겨 있어요. USB를 확인하니 충격적인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홍해 독점 마이너스 극비. 1단계 에티오피아 새벽별 항구 건설 완료. 2단계 지부티 항구 지분 확보 완료. 3단계 소말리란드, 에리트레아 항구 선점 진행 중. 4단계 에티오피아 완전 고립 후 경제 장악. 5단계 동아프리카 내륙국가 전체로 확대. 왜 이걸 우리에게 주는 거죠? 저도 처음엔 중국의 1대1로가 좋은 정책이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이건 도움이 아니라 지배예요. 양심상 더는 못 참겠어요. 왕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문서를 더 읽어보니 구체적인 전략이 나와 있었어요. 에티오피아는 인구 1억이 넘는 거대 시장이다. 이들을 경제적으로 종속시키면 동아프리카 전체를 지배할 수 있다. 핵심은 바다로 가는 길을 독점하는 것이다. 다음날 류샤오밍이 최후 통첩을 들고 왔습니다. 멜라쿠 장관, 마지막 기회를 드리죠. 그가 테이블에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72시간 안에 이 계약서에 서명하세요. 그러면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계약서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에티오피아는 향후 99년간 모든 해상 물류를 중국을 통해서만 처리한다. 새벽별 항구의 운영권을 완전히 중국에 이양한다. 에티오피아 주요 자원의 우선 개발권을 중국에 부여한다. 이건 나라를 팔아넘기는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팔아넘긴다니 너무하시네요. 류샤오밍이 비웃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투자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요구할 뿐입니다. 72시간이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받을지 아십니까? 그럼 빨리 서명하시죠. 당신 손에 에티오피아의 운명이 달렸어요. 류샤오밍이 떠난 후 긴급 강요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니엘 키플레 무역차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서명하는 수밖에. 그럼 우리 후손들은 영원히 중국의 노예가 되는 거야. 제가 반박했습니다. 노예라도 살아있어야 하죠. 다니엘이 소리쳤습니다. 지금 병원에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총리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멜라쿠, 다른 방법은 정말 없소? 저는 최강상과 나눈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합니다. 뭐요? 새벽별 항구를 포기하는 겁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미쳤어. 재무부 장관이 소리쳤습니다. 800억 달러짜리 항구를 포기하자고. 포기가 아닙니다. 파괴하는 거죠.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파괴라니. 중국이 우리를 조종하는 도구를 없애는 겁니다. 그리고 세계에 선언하는 거죠. 우리는 노예가 되지 않는다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바다로 나갑니까? 다른 길을 찾아야죠. 한국이 도와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왕리가 준 문서를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이걸 보세요. 중국의 진짜 계획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내륙 국가를 노예로 만들려고 해요. 강요들이 문서를 돌려보며 읽었습니다. 표정들이 점점 굳어졌어요. 이건 너무하군. 평소 친중파였던 농업부 장관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농산물 데이터를 다 수집해서 가격을 조작하려고. 의료 데이터도 마찬가지예요. 보건부 장관이 덧붙였습니다. 질병 정보를 이용해서 의약품 가격을 조작할 계획이군요. 총리가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항구를 파괴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됩니까? 중국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래서 외교전이 필요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한국이 중재해준다고 했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우리를 도울 겁니다. 토론이 밤새 이어졌습니다. 새벽 2시 총리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멜라쿠, 당신 계획대로 하시오. 하지만 실패하면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전 세계가 에티오피아의 극단적 선택에 충격받는 가운데 한국의 중재로 기적이 시작됐습니다. 최강산의 전화가 왔어요. 장관님 잘하셨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한국 정부가 긴급 외교 채널을 가동했습니다. 어떤 성과가 있습니까? 첫 번째 성공입니다. 소말리란드가 대화에 응했어요. 내일 하르게이사에서 비밀 회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소말리란드는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하지만 사실상 독립국가로 기능하는 나라였죠. 베르베라 항구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중국이 이미 선점했다고. 아직 최종 계약은 안 했대요. 우리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하르게이사 공항에 도착하니 소말리란드 외무장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멜라쿠 장관님, 용기 있는 결정을 하셨더군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제 소말리란드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회담장으로 가는 차 안에서 그가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죠. 중국이 거액을 제시했어요. 하지만 우리도 그들의 속셈을 알아요. 오늘 에티오피아, 내일은 소말리란드겠죠. 회담장에는 뜻밖의 인물들이 더 있었습니다. 한국 특사, 그리고 놀랍게도 일본과 인도 대표까지. 동아프리카의 미래를 위해 모였습니다. 한국 특사가 말했습니다. 중국의 독점을 막고 자유로운 해상교역을 보장하기 위해서요. 회담은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핵심은 간단했어요. 소말리란드가 베르베라 항구를 에티오피아에 개방하고 한국 해운사들이 특별 항로를 운영하며 일본과 인도가 투자를 지원한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중국의 보복이 두렵습니다. 소말리란드 외무장관이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하는 겁니다. 일본 대표가 말했습니다. 혼자서는 중국을 상대할 수 없지만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인도 대표도 거들었어요. 인도양은 우리의 바다입니다. 중국이 독점하게 둘 수 없죠. 그때 놀라운 전화가 왔습니다. 에리트레아 대통령이었어요. 멜라쿠 장관님, 우리도 대화하고 싶습니다. 에리트레아. 30년간 단절됐던 이웃나라가 손을 내민 거예요. 아프리카의 형제가 고통받는 것을 더 이상 볼 수 없습니다. 아삽과 마사와 항구를 열겠습니다.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적대적이었던 이웃이 화해의 손길을 내민 거였거든요. 회담이 끝날 무렵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동아프리카 해운자유협정. 하나, 소말리란드, 에리트레아, 지부티 참여 예정의 항구를 모든 동아프리카 국가에 개방. 둘, 한국 해운사들이 특별 할인 요금으로 전용 항로 운영. 셋, 일본과 인도의 항구 인프라 투자. 넷, 어떤 국가도 항구를 독점할 수 없음.
중국의 반격은 거셌습니다. 에티오피아로 돌아오니 상황이 심각했어요. 중국이 해상 봉쇄를 시도하고 있어요. 해군 참모총장이 보고했습니다. 중국 해군 함정들이 홍해 입구를 지키고 있대요. 국제법 위반 아닙니까? 상업 선박이라고 주장해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때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 해군 제호함대가 움직였어요. 항행의 자유작전을 시작했대요. 미국까지 개입한 거였습니다. 홍해는 수에즈 운하로 이어지는 국제항로였으니까요. 한편 한국 해운사들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한진해운 특별 화물선 한강호가 베르베라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첫 번째 배였어요. 에티오피아 커피를 싣고 부산으로 갈 배. 선장님이 특별한 분이래요. 셀람이 귀띔했습니다. 베르베라 항구에 도착하니 50대의 선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김재현 선장입니다. 김상호 옹의 손자죠. 김상호 옹이. 네, 할아버지가 유언으로 남기셨어요. 언젠가 에티오피아의 배를 모는 선장이 되라고. 오늘 그 약속을 지키러 왔습니다. 또 눈물이 났습니다. 3대에 걸친 인연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이 배에 에티오피아 커피를 싣고 전 세계로 나갈 겁니다. 중국을 거치지 않고 자유롭게. 일주일 후 뉴욕 유엔 본부 안보리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중국이 제소한 에티오피아의 국제투자 파괴건이었죠. 중국 대사가 먼저 발언했습니다. 에티오피아는 은혜를 원수로 갚았습니다. 800억 달러의 선의의 투자를 파괴했어요. 격렬한 어조로 1시간 동안 에티오피아를 비난했습니다. 이제 제 차례였어요.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각국 대사님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을 이었습니다. 에티오피아는 내륙 국가입니다. 바다가 없죠.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노예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아닙니다. 지금까지 에티오피아가 800억 달러 항구를 폭파하고도 진정한 바다를 찾은 이야기 어떠셨나요? 내륙 국가의 숙명을 극복하고 경제 식민지에서 벗어나 진정한 독립을 쟁취한 감동적인 여정이었습니다. 특히 70년 전 한국 전쟁에서 시작된 인연이 21세기의 대사라나 새로운 희망을 만든 것은 역사의 아름다운 순환이었죠.